저는 지금 남다른 예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그 국어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한 6년, 7년 정도 국어를 좀 가르쳐 왔는데요. 네, 계속 학생들이 저는 항상 수능을 항상 맡아왔습니다. 근데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학생들이랑 덩달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국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진 리트 시험까지 보게 됐는데, 제가 이걸 어머님들께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랑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도 제가 이만큼 수업에 또 진심이고 매번 학생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좀 어머님들께 그 학부모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행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거는 내신인데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보시면 문법과 문학 그리고 독서로 구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시험 문제는 문법과 문학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비고 과정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뭐 가제율이나 명지고 같은 경우에는 독서 과목은 거의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충암고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중에 9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요 근방의 학교들의 특징들을 보면 1학년 내신은 가장 중요하게 문법과 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오고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과목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성적표에 찍히는 과목 이름 자체가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근데 다만 이게 학교별로 매년 다르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표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문학만 하고 2학기 때 독서만 하는데 반면에 명지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문학과 문법을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그 기조가 2학기 때도 계속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문법을 조금 더 어려워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명지고 학생들의 국어 부담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암고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과목명으로는 문학, 또 과목명으로는 독서로 여기 표가 좀 잘못됐는데 독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잠시만요. 과목명으로는 독서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 시험 문제지를 딱 보면은 전체 시험 문제가 30문항이면은 그중 반이 문법, 반이 문학 내지는 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3학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 3학년은 사실상 과목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시험지를 보게 되면 EBS 수능 특강 문학과 독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수능 특강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문학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내내 문학만 내신에서 다루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내신을 좀 잘 보는 친구들도 막상 수능을 좀 보게 되면 등급이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신에서는 문학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요거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 수능에 이 오답률 12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요.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1번에 17번 보이시나요? 네, 이 17번이 오답률 84.9%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 또 밑에 보시면 79.6%,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35번과 39번이 언어와 매체인데요. 요거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년도로 또 오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41번 언어와 매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38번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 독서입니다. 또 그 전년도로 가보시면은 위에 있는 11번, 14번, 그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13번이 이때 당시에는 통합 수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문법을 다 봐야 됐던 시점인데 요 맨 위에 있는 1번, 1위, 2위, 10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또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비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신에서 항상 공부해왔던 거는 문학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들은
막상 수능을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과연 내신과 수능 사이에 이런 괴리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숨이 차서 잠깐 숨을 좀 고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앞뒤로 저희가 준비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말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그 수업 방식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비문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국어만 공부하기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영수를 종합적으로 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신은 결국 선생님의 필기를 잘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은 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사고를 해야 되는 이런 취지의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중학생 때의 국어처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중학생 때는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푸는 방식으로 좋은 점수를 내는데, 다만 고등과정에서 시험을 내는 걸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강조하는 문제와 실제 선생님께서 출제하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 말은 그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에서 출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문학과 문법에 맞춰서 필기 내용을 암기를 하되, 동시에 수능의 대비를 좀 생각을 해서 수능에 출제되는 문학과 문법의 개념을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문학과 문법의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제 수능형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때 수능형 공부의 핵심은 당연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는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 근데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시험 기간에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대비해야 되는 국어가 내신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국어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공부하는 거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국어의 출제 방향을 좀 보시면 굉장히 긴 표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어쨌든 독서 능력 자체를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능력 자체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좀 운동장에 가서 헬스를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공부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기로는 매일 공부했으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아서 적어도 학생들이 별도로 공부를 좀 평소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꾸준하게 자신의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국어 공부를 위해 투자한다, 이런 시간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평소에도 수능을 위한 비문학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수능을 위한 비문학 분석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학원 수업에서는 평소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저랑 같이 비문학을 좀 하나하나 좀 분석하는 수업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신 대비는 어쨌든 좀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또는 6주 정도 압축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필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수업 자료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세세한 표라서 아마도 어머님들께서 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학원 측에서 어머님들께 좀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내신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대비는 방학 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대비를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 수능 대비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수능 문제를 좀 빠르게 본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문제를 미리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수능 문제를 학년이 좀 어려도 빨리 보는 이유는
최근에 수능이 기조가 좀 바뀌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좀 그 혼란이 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출을 좀 빨리 살펴보고 좀 깊이 있게 찬찬히 여러 차례 살펴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았던 시절도 있고 난이도가 낮았던 시절도 있는데 그런 시절들을 모두 죄송해요. 수능 문제를 풀이해 보면서 스스로가 난이도를 좀 체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바뀌고 또 수능의 기조가 크게 바뀌어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숨이 너무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3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3학년 올해 3학년이 좀 저희가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의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서 저희도 좀 급하게 커리큘럼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수능 특강이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올해 수능 특징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확한 커리큘럼은 올해 수능이 끝나보고 저희가 좀 분석을 따로 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재 3학년들을 위한 커리큘럼인데요. 원래 저희는 이렇게 수능뿐만 아니라 리트나 피셋처럼 좀 수능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올해 수능은 이런 고난도 문제를 좀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요거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근데 다만 내년 수능에서 또다시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이용해서 요 비중을 다시 또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수업을 좀 대비해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론인데요. 아마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 다들 화작이나 엄매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자료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최저 등급을 좀 맞춰야 하는 학생들 1등급에서부터 3등급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한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서 문법 수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던 친구들이 그 개념을 바탕으로 3학년에 올라와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언어와 매체 등급을 올린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좀 정시 파이터 중에서도 특히나 표준 점수가 중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땐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공부량을 3학년이 돼도 많이 늘리기가 힘들고 다른 과목에서 좀 승부를 볼 생각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화법과 작문이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이 적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좀 덜 확보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화법과 작문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숙제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학생들만의 그런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수연입니다. 뭐 개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핵심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도 좀 있어 보이게 막 선택 과목도 소개해드리고 과목별 특징도 막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어는 과목별 특징이 진짜 없어요. 게다가 절대평가여서 좀 비중도 수능에서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과목적 특징으로 영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3개년 동안 영어 교과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다 필수로 한 과목씩 개설이 됩니다. 앞서서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통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을 가르는 수업인데 모두 한 과목씩 다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내신에서는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단위수도 4단인데요. 4단이면 이제 주요 과목, 그러니까 국영수 이제 비중인 거고 어떤 학기에는 그 선택 과목 특성 때문에 뭐 수학보다 높을 수도 있고 국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을 봤더니 근데 공통영어, 영어1, 영어2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요. 네, 근데
네, 그냥 다 독해 지문 갖고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범위 문법이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갛게 칠한 부분이 수능에 이제 반영되는 기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3학년에는 필수로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지만 필수 개설되는 과목이 빨갛게 안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2학년 2학기 영어 2까지를 기준으로 어휘나 문장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요 기준에서 수능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고3 때는요? 네, 그러니까 이 과목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회화로 뭐 수업을 나가든, 그러니까 성적표에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나가든 그냥 EBS 수능 특강 가지고 수능 공부합니다. 즉 우리는 2학년 때 이미 수능을 보기 위한 그 교과 과정의 발전 과정이 이미 끝났고요. 이제 3학년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수능 영어를 보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인데요. 이미 많은 어머니께서 다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한 학기에 아까 개설되는 교과 과정에 교과서가 2가에서 3가 정도 들어가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도 독해 부교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그냥 독해 공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즉 수능 영어를 보기 위한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유형을 보니까 좀 다양한데요, 그죠? 제가 박스로 쳐놓은 수능 유형 독해가 내신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외에 어법, 어휘,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변형이라고 지문 변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요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내는 건데. 교과서 지문으로 우리가 학습한 것 이외의 지문을 내거나 이 지문을 변형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문만 공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휘, 독해 실력, 어법 실력 기본기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박스 친 것이 무엇이냐? 네, 독해 부교재, 그 다음에 수능에 이제 학년별 수준에 맞춘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 유형도 수능형 독해로 들어갑니다. 즉 내신의 시험도 수능 출제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도 토대는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막 이야기를 할 때 수능 영어 또는 독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수능이 정시에 보는 수능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공부다, 영어 공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유형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럼 수능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인데요. 저희가 45문항을 70분에 봐요. 17문항이 듣기입니다. 배점이 37점이나 돼요. 생각보다 높죠. 근데 제가 계속 독해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 공부할 때 듣기를 강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37점을 깔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네. 네. 그 말은 28문항에 63점이 독해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 80점 맞는 거 고민하고 막 1등급 90점 막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유형, 독해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인데요. 우선 밑에 있는 어법과 듣기를 제외하고 독해를 저렇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순서 문장 넣기, 어휘 추론, 빈칸 추론 이런 게 수능에선 어렵고 이게 전형적인 오답률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이제 과제열고를 예시로 넣은 건데 제가 이제 명지고나 이런 데는 부교재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 특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냥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느 학교나 다 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 박스로 치어놓은 게 수능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해 지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제가 기계적으로 막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수능의 독해 유형이 그대로 모의고사에 죄송합니다. 내신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문항이 대략 65점인데 학교에 따라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60에서 70% 정도가 독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점은 독해가 내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해진 범위를 가지고
독해 문제 내는데 70점이 안 나온다? 그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몇몇 변형들이 독해에서도 나와요. 변형에서도 나오고 요즘 추세는 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전통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독해 유형을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를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킬러 문제는 여기에 숨어 있고요. 대표적인 학교가 명지고입니다. 그래서 명지고 같은 경우는 독해나 어휘 실력이 좀 탄탄히 받쳐줘야 하고 작년 가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 문제를 냈는데요. 외부 지문을 엄청 많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지문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수능 공부가 곧 내신 공부고 내신 공부 바짝 정해진 지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문장을 분석하고 어법 공부하는 것이 곧 수능 공부의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요. 결국 이것이 3등급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어법을 출제하는가인데요. 대표적인 학교에서 출제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낯서시죠? 학생들 시험지 막 보지 않으시잖아요. 중학교 때 문제집은 이렇게 안 생겼고 내가 풀었던 뭐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집엔 이런 거 없는데, 그죠? 자, 요즘에 좀 그 출판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문제집들을 좀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신의 대표 유형이 된 지는 꽤 됐거든요. 자, 어떤 문제이냐면 학평의 교육청이 내신의 출제 지침을 내릴 때 한 문장에서 또는 한 문제에서 단편적인 문법을 물어보는 걸 출제하지 말라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용법 구분, 대세 쓰임 구분, 어머니 세대는 좀 많이 푸셨을 텐데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분하라. 이런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 지문을 이제 어법으로 변형을 한 건데 문장 안에 어색한 것들을 찾아라, 고쳐라. 인 거예요. 즉 글을 읽고 한 문장의 올바른 형태를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이상한지 아닌지 옳은 걸로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글을 구성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이런 것이 토대가 돼야죠. 어떻게 보면 고치라고 하니까 얘가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고 6점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만약 교과서 지문이다? 나는 3등급 이 말이 목표다? 그거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영유도 가고 뭐 갔는데 왜 이래? 어려운 거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먹으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거는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막 말랑말랑한 문학책 읽고 이런 걸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위해서는요. 자, 이게 좀 더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빈칸이요. 선생님이 시험지 새롭게 구성해서 넣으신 거예요. 즉 학생들이 딱 보고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만들어 놓고 읽고 맞는 어휘를 넣으세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어형의 변화 가능. 뭔 소리야? 단어를 넣을 건데 품사를 바꾸고 혹은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거나 문법적 형태까지 고려해서 넣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자, 이게 1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 어법도 이제는 그냥 단편적 문법이 아니라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고등 영어 이퀄 그냥 독해, 글 읽기, 문장 읽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한다고 했을 때 막 학생들한테 어머님들 영문법 이런 책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네. 자, 즉 내신 학습의 틀은 수능 영어 학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내신 영어에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수능 영어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문법과 영작 실력 키우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수능 공부하면 될까요? 인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 저의 고민, 학생들의 고민이 어휘 실력이 부족하다. 이긴 해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외우게 하지? 입니다. 근데 어휘 실력이 부족해서 모의고사 지문 어려워요. 지문은 진짜 잘 해석했고 이해 다 됐는데 이 단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틀렸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과연 맞는 말일까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작년 오답률 1위,
83% 오답률이에요. 즉 17%만 맞췄고 대략적으로 85점 이상의 학생들만 맞춘 문제입니다. 제가 빨갛게 칠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고2 수준까지 수능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2라면은 고2인 경우에 약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단어를 쳐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 밑에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뒤에 계신 분은 요 세 단어가 다 별 처리돼서 우리말을 주었습니다. 즉 평가원에서 이거 몰라도 이 지문 풀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고2라면은 모를 수도 있는, 즉 고3은 알아야 하는 단어가 요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어휘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당연히 어휘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검정색 밑줄을 쳐놓은 단어들이 있죠. 굉장히 좀 많아요. 들어봤거나 봤는데 말로 딱 표현이 안 되는 단어 아니면 진짜 모르는 단어입니다. 네, 4등급 이하 학생들이라면 이 단어를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아까 그 말이 진실이죠. 뭘 해야 됩니까? 단어 공부해야 합니다. 네, 뭐 그냥 단어 공부만 해도 돼요. 아까 의학 선생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등급은 50%를 다 맞추니까요. 50% 학생이 이제 3등급이 되니까요. 자, 그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가 여기서부터 진하게 해놨고 이제 파랗게 해놨는데 문장을 좀 보이게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문제예요. 읽었는데 아까 문장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을 못 읽었는데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네, 그래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문장 읽기 학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2등급 학생들은요? 자, 2등급 학생들은 아까 같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기후의 변화의 경우, 우리말이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심하게 오도해 왔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왔다.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뭔 소리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읽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대단하죠 이제. 네. 17%의 학생들이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럼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뭘 해야 하냐? 해석은 하거든요. 글 읽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글 읽기 연습이 뭔 소리예요, 선생님?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 문장과 연결하고 전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할 줄 아냐, 이거예요. 답을 맞추는 거 말고요, 그냥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문장을 못 읽고 그림을 못 읽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뭐가 되죠? 해결책을 이상한 데서 찾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심각한 오해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 나 이제 수능 영어 공부 시작할 거야.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거기는 기출을 언제 봐요? 언제까지 봐요? 내신 기간은 내신만 하나요? 그럼 수능은 소홀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출 풀어야 수능 공부다. 학생들은 또 그러는데 이런 유형별 문제풀이 접근법입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이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풀이, 유형풀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80점 넘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나 80점 안 넘는데 이거 하지 말고 문장 읽고 글 읽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학원들이 예비 고1한테 이걸 시켜요. 고1 시험지는 이게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데 저는 정확하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빡센 학원 다녔는데요. 진짜 도움이 잘 됐어요. 뭐가 도움이 됐니? 이런 거 됐대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걸 배웠는데요.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글을 안 읽어도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이 진단을 잘못하니까 글 읽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답 찾는 훈련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 나오면 못하죠. 고3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고3 가서 점수가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럼 문제 푸는 실력 이런 거 언제 키우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거 정말 안 해도 괜찮나요? 라는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점까지는 글 읽기 훈련해도 괜찮다. 아까 제가 이제 빈칸 문제를 보여드렸고 문장 순서 문제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 문제를 하나씩 다 틀려도 90점. 오, 괜찮죠? 네. 그런 문제 다 틀리고 하나씩 더 틀려도 20점.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실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 그 기술은 이런 문제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거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80점부터 만드는 글읽기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입니다. 즉 단계별로 올바르게 학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장 읽고 글 읽고 유형별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실전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 단계는 어떻게 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뭐 이상적으로 약간 기계적이긴 하지만 고1 때 문장 읽기, 고2 때 글 읽기, 3학년 들어가서 문제풀이 실력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예비 고3 때 글 읽는 거, 그다음 약간의 유형별 접근법 빨리 하고, 그다음 1학기 때 뭐 하죠? 수능 특강 가지고 내신 봐야 되잖아요. 내신은 어떻게? 정해진 범위를 딥하게. 그럼 이때 우리 뭐 할 수 있나요? 다시 문장 읽는 법, 글 읽는 법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거죠. 즉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토대를 훈련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공부 안 하고 학생들이 정말 어떤 공부들을 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지문을 막 이해해주고 제목도 요약해주고 흐름도 막 잡아주면 내용을 기억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객관식 문제 막 풀어요. 뭐에 기초해서 제가 얘기해줬던 거 기억해서요. 본인이 스스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 읽기, 글 읽기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겨운 과정이긴 해요. 답을 못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답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럼 내신 기간에 이제 이런 수업들이 가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제외하면 방학 시즌이 4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뭐 그 단계의 학습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무망한 일이고요.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기를 닦고 그걸 가지고 내신 때 자신이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럼 어떡하죠? 시간이 짧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그 몇 점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단계를 차근히 좀 빠르게 열심히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수능장에 이거 안 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은 거지 글을 못 읽는데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계에 맞춰서 가셔야지 어떤 뭐 정해진 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능사는 아니다라고 영어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일을 마치시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시고 입시는 걱정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고 저희도 놀랐어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입시 설명회 다른 거 보시면 사실 한국의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국어도 한 40분, 영어도 40분, 수학은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새벽 1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걸 누가 듣지? 그러다가 다 주무실 것 같기도 하고 뭘 전달해 드려야 될까? 이런 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떠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결심한 거는 광고는 하지 말자. 촌스러우니까. 많은 입시 설명회 가시면 이제 광고가 좀 많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자. 촌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얘기를 막 만들다가 이거는 근데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이렇게 합시다. 있어요. 애들한테 전달하는 게 있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프 그려라, 풀이 써라, 풀이 안 쓰면 안 푼 거 똑같다. 이런 얘기 계속 할까 하다가 또 말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게 있어요. 공부란 도대체 뭐냐? 뭐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 뭘 검색하다가 에버랜드를 뭐 최대한 줄 안 서고 가는 방법을 공부해 봐야겠어요. 라는 글을 봤어요. 네? 에버랜드 가는 법을 공부한다고? 아무리 용어가 남발되는 시대라고 해도 에버랜드 가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럼 조사하거나 알아본다라는 게 맞는 거지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네. 아이들이 쓴 글은 아니긴 한데요. 사람들이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리면 되나?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정했죠. 소제목은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망하는 이유 해갖고 한 20분짜리를 또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건 다 못할 것 같고 그건 사실은 입증시키고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맨날 학원은 보내놓고 맨날 학원에 사는데 왜 얘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헬스장에 맨날 간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 가갖고 핸드폰만 계속 보는 사람하고 20분 동안 인터벌을 죽어라 해갖고 심장을 타짓듯하게 하는 사람하고 다르고요. 저는 폐활량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맨날 팔굽혀펴기만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폐활량을 올리려면 폐를 괴롭혀야 되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게 있어요. 다 준비해놨는데 그건 다 생략하는 걸로 하고 수학은 뭘 알려드려야 될까 하다가 아이랑 대화하려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겠다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영어도 그렇고 저희들의 전부 철학에 녹아 있긴 합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 방법 그 자체에 골몰하는 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실력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입시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을 뛰어넘는 입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는 저희들 철학이고 그런 안에 다 녹여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전문적으로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디부터 전문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전 아르바이트까지 한 20년 정도 수학을 가르쳐 왔고요. 나이가 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수학을 쭉 가르쳐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수열이 어떻고 뭐 사인 함수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수학은 이런 과목이죠. 매년 당락을 가르고 있는 과목입니다. 2013년에도 당락을 갈랐고요. 16년에도 갈랐고 19년에도 갈랐고 20년, 21년, 22년도 다 갈랐어요. 수학은 대학 입시에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여기에 이제 가끔 국어랑 영어가 섞이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하는 사람의 밈이자 자부심이자 뭐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스포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57%, 60%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근데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실제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좀 못하면 포기라고 말하는 그런 그 엄살도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의 조사 결과 꽤나 유의미한 숫자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포기하지 않아줘도 고맙다. 거꾸로 말하면 포기하지만 않아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라라는 겁니다. 전체 교육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진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교과적 개념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문제로 화해서 말아 보이는 것뿐이지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 과목이고요. 2학년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선택이고요. 요게 일반 선택, 요게 일반 선택이고 요게 진로 선택이라고 부르는 과목이고 이건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보시면은 수학사, 수학상하라고 불리는 건 그냥 임의대로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수학이라는 한 과목이고요. 이 수능에는 간접 출제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로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덜셈 뺄셈을 고등학교 와서 안 배웠다고 덜셈 뺄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는 수능의 공통 과정이에요. 그리고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제 공통이라고 하는 건 안 배우는 학생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미적, 기하라고 부르는 건 선택 과목이고 기하만이 진로 선택입니다. 요거는 개념 원리라는 정석의 페이지 수를 제가 세어서 실제로 타이핑을 쳐봤고요. 셀의 문제 수를 세놨더니 수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왜 중요하고 왜 어렵냐라면 너무 많아요. 일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이 보시면 이제 선택 과목별 유불리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나와요. 확통은 600문제밖에 안 되지만 미적은 1300문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이 미적의 2배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는 좀 적긴 하고 이렇습니다. 옆에는 이제 제 교재를 써놨고요. 그 수능 출제 범위는 요게 공통 과목이고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수능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문과니까 확통이고 이과는 뭐 미적이지 이건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뀐 시대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내신과 수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내신은 20문제 가량을 50분에 풀게 하고요.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게 합니다. 객관식 80%, 서술형 20% 정도 나오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문항당 100점은 서술형은 10점 되는 데도 있고요. 범위는 좁죠. 근데 수능은 전범위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범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학년은 의미가 없고요. 2학년은 뭐 그냥 체계 검사하고 3학년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잘라갖고 보면 그냥 내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 자르고 요거 조금 잘랐는데 몇 점이 나왔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조금 잘라서 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괴랄맞은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이 끝나고 나서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이 공통을 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부터 자기가 몇 점을 받는가가 의미가 있는데 아무도 이제 수능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1등급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거의 박살난 형태로 보여지고 11월 가면 완성된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스타일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증문즉답의 단문 단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좀 진짜로 생각을 많이 요하고 뭔가 예리함을 요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내신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증문즉답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정의하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문제를 50분에 풀거든요. 그럼 서술형 쓰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문제당 한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안에 싹 풀고요. 서술형 5분 동안 쓰고 마킹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당신의 시험이 망하는 이유 뭐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신돈 사실은 암깁니다. 내실은 그냥 요새 말로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보면 떠오르고 보면 떠오르고 보면 떠오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센을 겨우 한 번 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암기가 안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독한 친구들은 3번씩 4번씩 보고 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리논술 본다는 학생은 직전 보강 전에 센을 한 번 다 풀고 와요. 왜 그렇게나 하냐 했더니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어제 오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어제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 딱딱딱딱 던지고 집에 보내요. 사실 직전 보강 저희도 5시간씩 잡고 있으면 피곤한데 그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와서 저희를 활용해서 모르는 걸 풀고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지. 와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안 풀어져 있는데 이거 풀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내신 점수는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훈련을 도입하고 그걸 테스트 결과를 보내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신에서의 핵심은 연습량이고요. 그 연습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 암기 과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의 난이도 조절 능력이 퇴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시험이 끝날 때마다 거의 당일날, 이건 수능도 아닌데 왜 당일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일날 시험 문제 다 풀어갖고요. 주요 문제를 다 올려버리고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였죠 라고 바로 간단하게 해설을 달아버립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땠는지 난이도도 알려드리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학교의 난이도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는 어려웠다가 언제는 쉬웠다가 근데 그게 떨어진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교의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명지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부교재 같은 거를 되게 쉬운 걸 내세요. 그냥 그 교사용 교재라고 이게 프린트 중단원 소단원 문제 같은 거 주시거든요. 그럼 계속 그거 풀면 돼요. 그걸 계속 풀어서 70점 정도 맞는 거예요. 실제로 70점 미만 학생들은 그냥 그것만 계속 풀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 정도 난이도를 계속 풀면 돼요. 근데 가지열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무슨 자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줘요. 애들이 그걸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풀이를 열심히 외워요. 애들이 풀지를 못하는데 와갖고 저한테 질문을 왕창 쏟아내면서 막 풀어주면 이제 그걸 풀을 외워야 돼요. 외워지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풀어줬냐? 아니래요. 이건 뭘까? 문제랑 답을 외워. 방법이 없어. 나도 그랬어. 저는 완전 독학이거든요. 인강도 없이 그냥 책 보고 제가 혼자 공부했는데 반쯤 수포자여서 제가 만점 맞을 때까지 혼자 그냥 공부했는데 진짜 안 풀리는 문제를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 다 외운 다음에 시험지 딱 펴갖고 나왔다! 그러면 풀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답밖에 몰라요. 그래서 30 딱 쓰고 이제 맞으면 맞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암기 과목이 된 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학교의 어쨌든 간에 실책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과정 어기는 건 학교가 대단히 잘 어깁니다. 교육과정 학교가 안 지키지 킬러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나랑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면 내가 한 달 정도 놀잖냐.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시키는 건데 제발 본 거 좀 또 봐라. 저는 그래서 컨텐츠 같은 걸 계속 준비해갖고 문제를 풀리는 것 뿐이지 본 거 또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몇 주간 한 3주 정도 하는 거고요. 그걸 풀기 위한 능력을 몇 달 동안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은요. 수능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여기에도 좀 숨겨진 어떤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20문제 푸는 데는 50분 안쪽에 걸려야 돼요. 20문제는 진짜 옛날에는 26문제 푸는데 40분 넘게 걸리면 망한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킬러가 있던 그 극악의 킬러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8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거고요. 5분에서 뭐 한 10분 길게 잡으면요. 나머지 2문제에 40분, 50분을 푸는 겁니다. 그래도 푼다는 보장이 없어요. 킬러는요.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루에 한 문제 풀기 이런 거예요.
그 샤TV 뭐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는데 니들 공부 어떻게 했냐 보면 그냥 하루에 한 문제 풀었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못 풉니다. 예, 진짜로 그러면 네가 실력이 부족하네. 20년간 제가 수능 대비 20년까지는 아니죠. 한 15년간 수능을 대비했고 09년부터 수능 문제가 머릿속에 거의 다 있는데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요. 그 정성재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되게 우아하게 너희들한테 해설하는 것 같지? 문제 나오면 교무실 가면 다 이러고 있어. 담배 피면서 막 야 안 풀린다 이러고 있고 해설해야 되는데 내려와서는 되게 여유 있는 척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저 솔직하게 말해요. 나도 잘 못 풀겠다. 나 이거 못 봤어. 근데 어느 분이 보시더라. 대단하다. 진짜 박수 쳤다. 그리고는 자괴감에 빠졌지. 난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니들도 그렇게 공부해야 돼. 자괴감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해요. 어쨌든 그러면 수능은 어려운 시험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어려운 건 존재하고요. 지금은 6개 정도 존재하면 돼요. 준킬러가 강화된 시점이니까. 1등급, 2등급은 어렵습니다. 근데요. 3등급 이하는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60점이 바로 이 기준선인 거예요. 뭐냐면 2점짜리가 3개니까 총합 6점입니다. 3점짜리 14개 42점이에요. 총 48점입니다. 자, 4점짜리 13문항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객관식 오지선다라고 하면 오지선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2.6개를 맞는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쉬운 4점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푼다고 칩시다. 어려운 3점을 풀면 쉬운 4점은 4점이니까 안 풀어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3개 2.6개니까 평균 3개를 맞춘다고 치시면 48, 60점입니다. 60점 미만은 그냥 공부가 그냥 덜 된 거예요. 60점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60점이란 점수는 그러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60점이란 점수는 어떤 점수입니까? 네, 3등급 컷이에요. 3컷이 딱 60점에 뜨는 거예요. 언제나 이래왔습니다. 언제나 쉬운 4점까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예리하게 서울 4년제가 갈라요. 이건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서울 4년제는 진짜 그거 넘어선 애들과 못 넘어서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고3 수능반 아이들 다 잘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한 1등급도 있고요.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그래요. 문과에도 하나 있고요. 근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해설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한테 2, 3점짜리 아예 해설도 안 해요. 그냥 풀면 돼요. 그냥 풀고 그냥 많이 보고요. 그냥 예제 수준이 머릿속에 삼아 있으면 돼요. 4점짜리에서 우리의 그 뒤통수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해설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네가 못 풀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능력을 기르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 통합수능의 시대가 됐고요. 똑바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통합수능 이전에는 인문계는 3분의 2 정도 됐어요. 3분의 1만이 자연계였거든요. 근데 저도 올해 처음 보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올해 보시면 확통 선택자가 46.8%예요. 그리고 미적과 기여 선택자가 53%예요. 자연계가 더 많아졌어요. 사실 이거 처음 봤어요. 66% 그냥 3분의 1만이 이제 자연계 수능을 보다가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연계 선호 현상이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연계 선호 현상은 이때도 있었어요. 2017년에는 무슨 문과가 취업이 잘 되고 이랬나요? 저 대학 갈 때 그 노천극장에서 사회 보는 축제 사회자가 OT 날 와 문과대 오셨습니까? 공무원 하시겠죠?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존재했던 말인데 그 자연계가 선호되는 게 아니라 미적 선택을 하고 뭐예요? 표준점수 딴 다음에 문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런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계 침공이라는 건 실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적 선택자의 10%만이 1등급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4%가 아니에요. 미적 선택한 친구들의 10% 1등급이 돼요. 미적 선택자 중에 40%의 학생들은 3등급에 들어가요. 하지만 내가 확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0.7%만 1등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통 4%가 1등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통 선택자, 즉 문과 내에서 지금 이런 기준이 없지만 문과 내에서 내가 1등급입니다 라고 하면 3등급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확통 선택자 중에 4등급을 못 맞는 친구들이 82%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과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이제 뭐예요? 자연계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못하는 애들이
못해서 문과라서 못한다가 아니라 공부를 피하는 학생들, 현실을 피하거나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문과에 간다. 이렇게 문과 수능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과목을 선택할까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학생들은 쉽죠. 학생들은 그냥 확통이요. 뭐 이러고요. 나는 뭐 자연계니까 운명처럼 미적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옛날 학적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통이 이 컴공이라든가 공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미적을 선택하면서 넘어온 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인문계의 절반 정도가 미적 선택자로 채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좀 받아서 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다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4개 정도 6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4개와 같은 6개를 포기해도요. 2등급이 75점이고 2등급이 78점이잖아요. 표준 점수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덜 맞춰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적 선택해갖고 한 문제 덜 풀지. 이게 올해 6월에도 이투스가 분석한 내용이긴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뭐예요? 분량 차이가 있고요. 들어가는 시기가 차이가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취향도 좋고 적성도 좋아요. 근데 얘네 셋 사이에 무슨 적성이 그렇게 들어갈까요? 나는 확통 적성이야, 나는 미적 적성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볼 때에는 전술적 선택만 하시면 돼요. 뭐가 나에게 유리한가? 내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수학을 좀 어떻게 잘 도전해갖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미적 선택이 확실하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선택에 꽃밭은 없습니다. 꽃길도 없고요. 이 선택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하고 근데 문과 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적성이 나는 국문과야. 그러면은 굳이 미적을 선택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따라 가는 건 좋은데 그 적성은 진로 적성이다 이런 거죠. 과목별 특성은 뭐냐면 확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체계를 넘지 않아요. 애들이 확통을 쉬워하는데 실제로 쉽다는 이유는 확통은 좀 더 어려워지면 통계학으로 가지 수학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 아셔야 될 건 요새 수능은 확통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확통 공부한 2학년 학생들은 알 텐데 풀었는데 이게 맞았는지 아닌지 뭔가 되게 아리까리해요. 이거 맞나 안 맞나 근데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미적은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수투를 강제로 복습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수투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해야 돼요. 제가 올해 고3 미적 가르치다가 수원수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량도 더 많아지고 공부량도 더 많아지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 미적의 베이스 수원수투를 하게 되니까 강제로 얘를 복습하고 가긴 한다라는 거죠. 그럼 미적 선택하면 수투에 도움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기하는요. 그냥 아이가 좀 독특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싶고 취향 뭐 그렇고 구석진 거 좋아하고 그럼 기하하시면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하는 끊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4%밖에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냥 재수생들이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지만 결론은 공통 과목이에요. 수능 모의고사는 30문항이고 22문항은 공통에서 나오고요. 8문항만이 선택해서 나옵니다. 배점 기준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도 이 얘기인데 수원수투를 공통으로 하니까 자꾸 미적을 8월 달에 끝내고 이제 뭐 9월 10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수원수투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막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포기하지 말라고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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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까지만 맞자. 이래도 된다. 이래도 돼.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쉬운 4점까지만 맞아. 그럼 2개 틀려봐. 그러면 2등급이야. 왜 그걸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느 레벨까지만 하려고 노력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안 해도 돼. 1등급이 다 맞추는 지금 시대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내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저희 아이들은 고1 고2는 일단 내신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 대학 안 갈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수투는 그냥 모든 과목의 기초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고등수학은요 그냥 기초예요. 이게 안 되고 수원수투에 들어가면 다 흔들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잘 보셔야 돼요. 고2들은 초석이 되고 여기는 공통 과목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고 이때 내신에 집중한다는 건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태도, 공부량 등을 다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념화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요약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생각은 내신과 수능이 반대 방향에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반대 방향인 거죠. 내신 정시 파이터들이 특히 그렇고요. 예. 내신 잘 안 나오면 정시 파이터 하겠대. 근데 수투는 안 할 거냐? 그럼 또 하겠대. 그럼 영어는 아까 다 설명했지만 그러면 뭐 너는 그 내신 영어는 무슨 이상한 글 읽냐? 무슨 영어 아니고 딴 거 읽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 속에서 약간의 경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내신 공부를 빡세게 한다는 건 전체 범위에서 빡세게 한다는 거에 잊어먹겠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1, 2는 내신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건 교과적인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통합수능 이후에 고1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요 문제는 이 평가원에서 킬러 문제는 준킬러죠.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킬러라고 봐도 되고요. 요 절대값이 쳐져 있는 거에서 요 x를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가 아리까리한 문제였고 거의 여기서 애들이 응 하고 틀렸어요. 예. 근데 사실은 1학년 때 이 내용이 나오긴 해요. 이게 성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빠르게 생각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해서 대례하고 분리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풀고요. 저라고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평가원이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2011년 수능인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맨날 나오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했고요. 이 단어는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이거 항등식이잖아. X를 묶어서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풀어버렸어요. 근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통합수능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강사는 쉽고 아이들은 어려워진 게 됐다. 왜냐? 개념을 1학년 개념까지 포함해서 물어버렸다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1, 고2는 자기 제한적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들은 나는 부교재만 풀면 돼 이런 애가 진짜 있어요. 예, 부교재만 한 4번 5번 풀어달라고 하는 애 있어요. 특히 명지고 학생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런 건 좋지 않고요. 난 어려운 건 안 봐요. 저는 뭐 70점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자기제한적 공부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충분한 공부량을 또 하셔야 돼요. 이 문과가 또 문제인데 이게 제가 수학계의 밈 같은 거예요. 수학은 원래 문과를 비하하면서 노는데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성에 따라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과가 잘하는 게 아니고 문과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려는 친구들이 문과를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문계에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자꾸 이제 피할 생각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다 준비한 게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을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주요 과목은 국영수예요. 근데 국영수 생각하시면 뭐예요? 얘랑 얘는요? 언어입니다. 언어를 2과목 배워요. 언어를 배우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분명히 이론 체계가 있어요. 문법도 있고요. 근데 문법은 내가 모르면 틀린다고 쳐도 다 뭘로 풀어요? 대충 감으로 풀어요. 이러니까 이제 상위권에 못 올라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수학은 어떻습니까? 이론 체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론 체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론을 익히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맨날 문제만 풀어요. 그냥 가갖고 맨날 문제만 풀어요. 문제 푸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제발 문제부터 풀지 말고 개념을 써보고 말해라. 결국 그걸 물을 거다. 진짜로 제가 어려운 문제 해설할 때마다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바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다. 내신은요? 외우면 돼. 많이 외우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제발 풀이도 쓰고 채점도 해라. 채점을 안 한다는 건 맞았는지 틀렸는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니? 근데 채점은 왜 하겠니? 이것도 다 방법론적으로 사고해야 돼. 왜 채점하니? 그래 틀린 거 보면서 맞은 거 보면서 기뻐하고 틀린 거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이거 다 설명해 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뭐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틀린 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실수했거나요. 아니면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실수한 건 뭐예요? 맞았다고 쳐도 돼요. 틀린 건데 다음에 다시 풀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맞았나 틀렸냐 내가 나 이거 문제 다 맞았어. 나는 100점이야. 그래 너 대학 보내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는 방법론도 있어요.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요. 다. 밀리지 마라. 왜 밀리면 뭐가 문제냐. 채점돼 풀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다 입증시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생들 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말 잘 들어라. 아니 학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저희가 뭐라고 피도 안 섞인 저희 말을 듣겠습니까?
설득하고 입증해야 되니까 계속 보여주고 계속 입증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못 푸는 거다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잘 안 바꿔요. 이걸 빨리 바꾸는 사람들이 입시에서 대학에서 공부해서 승리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시간이 생략하고요. 이론이 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운동도 이론이 있어요. 근육 생성의 원리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운동도 이론이 있고 요리도 이론이 있죠. 그렇죠? 고기는 마이야르 반응이 날 때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건 이론 그 자체고 내용이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섣부르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제 꼬라지를 보면 학부모님들이 야 공식이나 좀 외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학부모한테 제발 그 조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예, 공식을 못 알아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안다고 풀리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유도하고 논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이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를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고2는요. 수능을 대비한다는 게 뭔지부터 정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대비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수학은 되게 간단해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요. 기출이 핵심이고요. 매번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도 해요. 기출을 푸는 힘이 핵심이라서 기출 1학년 때 들어가요, 2학년 때 들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안 나오면 기출을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0점 미만이 기출을 들어간다. 안 돼요. 대치동은 2학년 때부터 들어가긴 하거든요. 걔네들은 일단 맞으니까. 근데 그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한다는 건 결국은 기출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2학년 때까지 교육과정이 전부 끝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시고 그다음에 3학년 때 두 달 정도로 한 달 반 정도로 수원수도 선택 과목을 다시 돌리고 5개년 기출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면 3, 4, 6, 7, 9, 10, 11이 모의고사예요. 평가원은 3번, 수능까지 교육청은 4번인데 이렇게 매달 하나씩 보면 5년치를 보고 당해년도까지 6년치 정도 봐요. 많이 본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긴 해요. 많이 보면 좋죠. 근데 대신에 예리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제가 고삼하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까먹으니까요. 까먹으니까 다시 봐야 되고 또 심화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출에서 자주 묻는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확통을 고2 때까지 끝내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좀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확통을 2학년 때 끝내고 수원수2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재울고가 이번에도 제가 볼 때에는 입시에 큰 해를 하나 끼치신 것 같긴 합니다. 가재울고 1학년은 3학년 때 확통을 보는 걸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무슨 결과가 벌어지냐면 12월부터 8월까지 7월 말까지 내내 확통만 해요. 내내 범위도 제일 적은데 계속 그것만 해요. 아까 그 학생 그 명지고 그 학생 계속 이것만. 야, 다른 거 해야 돼 너. 불안한 거잖아요. 일반 선택 9등급제니까 이걸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때부터 도박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신은요?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돼요. 정시 파이터들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내신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내신도 제일 높은 데 찍어 보고요. 왜냐면 이과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들어가니까 미적분 일반 선택이고요. 미적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빡세게 하긴 해야 돼요. 미적분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되는 게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미적분 본 다음에 바로 기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어차피 미적분 준비가 내신 준비인데 또 이만큼을 미적분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아니 8문항밖에 안 되는데 22문항을 포기하고 이것도 옳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고3반 애들한테 미적을 가르치면서 제발 수원수도 하세요. 제발 수원수도 하세요. 라고 했는데 현실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또 내용이 너무 어렵고 많으니까 미적은 좀 어렵긴 합니다. 내용 자체가요. 자, 그래서 내신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 뭐 어쩌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다 설명드린 거고 어디에 전략적으로 투자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 2학년 1학기 끝나면 주전형을 결정을 하셔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신은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시 파이터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내가 정시 파이터 하겠다는 애들만 보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재수할 각오 돼 있어?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당일 아플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실제 그랬거든요. 사실 수능을 역대급 맞아본 적도 없는 점수를 맞고 이제 고려대를 갔다 이러면 애들은 아우 재수없어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맞고 갔어요. 당일날 너무 시험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긴장을 너무 크게 했거든요. 근데 수능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거는 거 위험하고 위험은 분산해야 되나 목표는 정해라. 안정은 납치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소신껏 생각하고 소신껏 결정하고 너의 태세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랑 수업을 안 하셔도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구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수학상은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계속 내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준비와 수능이 양립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상하를 1학년 때 하시는 거고요. 요건 이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시중 개념서, 그러니까 개념서와 연습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저희 블로그에 있는데, 개념서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연습은 숙달이에요. 그러니까 춤 동작을 배우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계속 춤추는 동작을 연습하고 연습해야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뭐 저는 재교재 쓰고 교과서, 부교재, 교사양 프린트 이런 거 다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고2가 되면은 고1 겨울 방학 때 당연히 이제 고1 방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기출 문제도 보고, 학교 책 다 보고,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수학은 한 번 보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서요. 근데 방학 때는 이제 학생의 어떤 진도와 상황에 맞춰서 확통 같은 것들을 미리 나가놓는다거나 수투를 나가놓는다거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과 수투는 연계가 좀 희박해서 배우면 좋은데 동시에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수학 하 없이 수원을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개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고2 여름이 되면 수투와 미적인데 자연계 학생들 미적 준비한다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요새 수험가에서 수학을 두고 미적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건 재수생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3학년 때 미적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도 많고 수원 수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수학원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도 미리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급한 게 아니다. 내신에 집중하셔라. 그다음에 고3이 되면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을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는 주 2회 정도 커리큘럼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고3 수능 대비반 같은 경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통이 2학년 때 끝난다는 가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원수도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구성을 하면 이제 미적부는 야, 수학만 하나요? 근데 자연계는 수학만 하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 비중이 크긴 해요. 근데 수학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 자연계는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수학 덕후들이 꼭 있어요. 내가 수학만 맨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어려운 거 막 보고 막 집착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해 갖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수능 대비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이렇게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뜩이나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계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만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거 아닌가. 물론 이게 더 빨라지면 좋고, 그런데 뭐 제가 대충 압니다만 이걸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의 인문계 일반고에서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못하는 얘기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질문 많이 받아요. 고1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다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 다시 들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안 들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마다 달라요. 고1 수학 잘 못해요? 그럼 공부량 봐야 돼요. 공부량이 되게 적어요. 그러면 다음 거 안 나가고 고1 수학 거 또 보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다음 게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1 수학도 중요성을 너무 과장하는 것도 경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몇 개밖에 안 써요. 근데 몇 개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또 나오는 거는 계속 볼 테니까 이 마인드죠. 다음에 틀리지 않겠다. 지금 다시 정리해주면 다음에 틀리지 않겠다가 중요한 겁니다. 5단 노트 써야 되나요? 4등급 학생은 필요 없습니다. 4등급은 5단 노트 쓸 때가 아니에요. 근데 2등급은 필요해요. 근데 5단 노트 쓴다고 하면 제가 실제로 그 한 학생에게 저희 수강생한테 조언해 준 거예요. 5단 노트를 쓰긴 쓰는데 그 뭐 쓰냐면 질문 쓰고 풀이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쓰니? 이걸 왜 쓰니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언해 줬거든요. 내가 틀린 거는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틀린 이유를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고. 그 틀린 이유와 그래서 내가 뭘 배웠는가. 이거는 연속을 보지 못했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를 진단해야지, 그냥 틀린 것도 풀고 남겨놓는다는 건 공부했다는 기억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 공부는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신 부모님이 옛날에 얘기하시죠. 예, 압니다. 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시면 다 무슨 말이에요? 탄단지 균형 있게 드시고 잠을 8시간 주무신 다음에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고, 술 안 되고요, 담배 안 돼요.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요. 그중에 지키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못 지키죠. 매일 하면 좋죠. 알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발휘돼야 돼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제발 주어진 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성취해가는 과정과 성취해가는 기분과,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이 매일매일 안 하는 거 보고 또 혼내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만나서 점검하고 이런 거 보고 잔소리 하시고
이런 등 정도만 하시면 되지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은 인강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많이 듣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수능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제가 복습 동영상 보내주면 보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강의실에서 보라고 한 적 있거든요. 와 진짜 유튜브로 보던데요. 얘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는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이게 가당키랍니까? 배속은 이해돼요. 근데 배속으로 저는 근데 지금도 알겠지만 제가 시간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이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템포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빠른 편인데 그걸 배속 치면 얘가 알아듣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잡복에 굉장히 취해서이기 때문에 수능은 제가 진짜 잘합니다.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우준 씨 거 보면서 공부하고 뭐 무슨 강사 보면서 공부하고 무슨 강사 보면서 에이 저건 나보다 못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배우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대치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상관은 없는데 혼자 알아서 잘하겠다. 이 정시 파이터들이 진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면 모를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압축된 어떤 내용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달할까 해서 말도 너무 빠른데요. 충분히 못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이세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근데 다른 설명회 가면 4시간이 기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낮에 할까 막 토요일 날 할까 일요일 날 할까 일요일 날 하면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돼 일요일 날 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늘 잡은 건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을게요. 저희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하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드리고 오늘 못 하셔도 좋았고요. 언제든 연락하시면 돼요. 저희들한테 연락하시는 것 자체를 학원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작은 학원은 이런 게 또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애가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그런데 좋은 답은 못 듣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저희 수학 듣는 애들한테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끝까지 파헤쳐 갖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누워서 땡깡 부릴 수 있는 건 6살까지였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고2들한테는 2년 후면 나랑 술집에서 만날 수도 있어. 넌 어른이야. 저는 실제 제가 커온 과정이 그랬고 제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지 누구에 끌려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저한테 매운맛이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러는데 그걸 견뎌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뭘 잘하겠다고 하면 뭘 바쳐야죠. 저한테 말고요. 자신의 인생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뭐 학원에서는 잘해요. 이런 얘기도 안 드립니다. 그렇게 정보 비대칭성을 만들면 그거는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것 같고 그건 저희 스타일도 맞지 않아요.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못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느낀 대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들릴 땐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이 되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이 수많은 자료들 뭐 사진도 찍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카페에 올릴 거예요. 근데 다 올리진 않고 잘라서 올릴 거라서 저희들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쭙는 그런 설문 같은 걸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그걸 좀 보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분은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질문하지 그랬어라는 말을 하셨어요. 누구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피곤하고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퇴근하면 되게 이상한 시간이라서 그래서 끝나고 잠시 남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만약 못 물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좁고 누추한 장소인데 저희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솔직하고 최대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